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재원입니다. 네. 그리고 시즌 1의 최다 출연자셨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원연에서 공동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88회 방송에 이어서 한 번 더 오늘 모셨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자, 홍민 실장이 방송에서 소개했던 좋은 북한 보도 그 기사를 쓴 분 오늘 모셨습니다. 연합뉴스의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효훈입니다. 네. 저희가 일전에 제2에서 김정은 위중설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어떻게 다뤘는지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그런데 나를 불러야지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애청자하고 그래서 즐겨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거를 SNS에 조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날 방송 내용이 좀 얕았나요? 뭐 얕지는 않았는데 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북한 전문가신데. 오늘 더 책임감이 이제 들고요.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최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었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긴장 관계에 있는 한반도 상황, 언론이 얼마나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는 폭발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단행된 이번 응징 조치는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이 예고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16일이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부터 모든 언론이 북한 관련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는 물론이고 다음 날 5대 일간지 일면에 보도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언론사마다 이번 남북 갈등을 다루는 무게와 방향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다고 짚어주시겠어요? 6월 4일에 김여정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미 북한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었는데요.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스크랩마스터에서 9대 일간지와 3대 경제지의 보도량이 어땠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북한으로 넣었을 때요. 6월 5일에서 6월 16일까지는 총 888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6월 17일에서 6월 24일까지는 1202건의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폭파 이후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입장이 나온 보도들도 있고요. 또 약간의 온도차는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 같은 경우 18일에 이제 불바다라는 단어가 북한 매체를 통해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선전 매체가 만든 시뮬레이션 서울 불바다 영상을
그 긴급 소환을 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불바다 발언이 있을 때, 이 언급이 있을 때 나온 그 서울 불바다 시뮬레이션 장면, 이것은 북한에서 2016년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대충 이런 방식으로 핵폭발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CG로 만든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런 발언이 있을 때 이걸 같이 붙이면 사실은 이 TV를 보는 시청자나 아니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중요해서 보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무엇보다 6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자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걸 긍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제목이 돼 있냐면 현실과 딴판인 북한 가르치는 교과서 정권 선전물 아닌가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과 자체를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성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건 굉장히 긴 호흡 속에서 정파적 이익관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이 논설 자체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프레임이 우선이다. 그리고 언론의 기본 요건인 공익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해가 되는 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남북 갈등 불씨가 된 게 바로 대북전단이었습니다. 지난 4일이죠. 북한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요. 우리 정부에 제재를 요구해 왔습니다. 홍빈 실장님, 이 대북전단이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전단지란 자체가 일단 한국 전쟁 때부터 적 진제 뿌려지는 사실상 심리전 도구이고요.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떤 수준이냐를 판단하는 약간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사태가 나면서 일종의 이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북한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전단지 문제 가지고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그 전단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행태 자체만 뭐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데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대남 강경 전환을 위한 어떤 수단, 핑계거리, 뭐 불쏘시개 용도로 이거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단지라는 거는 북한 통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고강도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아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과정에 4.27 판문점선에서 합의한 서로 하지 않기로 하는 행동을 갖다가 작년에도 10차례가 뿌려지고 올해 들어서도 이제 이번까지 포함해서 4차례가 뿌려진 건데 내륙의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보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인민보안성이라든가 뭐 총정찰국이라든가 보안사령부 이런 데서 수고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래로부터 올려오는 것을 어떻게든 민심에 대해서 좀 호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체제의 아킬레스건, 소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생활이라든가 어떤 선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통치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2년 동안의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전단지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문제 제기할 만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페트병을 보내고 전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북한은 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들어가면 북한은 붕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코로나19를 보냈으면 한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신 분의 사용하던 무슨 물건 그리고 뭐 타액 뭐 이런 것들을 모으려고 합니다라는 게 그 탈북민 네트워크에 잠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삭제된 상황이긴 한데 그런 글이 올라오고 나서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포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 예, 대북전단, 대남전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보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일 중앙일보에 문사진에 담배꽁초 나온 북, 통합당, 대한민국을 모독한 것이라는 기사에서 대남전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한 통합당 박진 의원의 말을 전했고요. 조선일보는 감히 우리 문프 얼굴에 문 지지자들 북에 부글부글이라는 기사에서 대남전단을 강하게 비난한 그 여권 지지층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6월 21일자 조선일보 감히 우리 문프 얼굴에라는 그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파라는 멸칭을 기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오히려 그 이미지를 편취해서 남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입니까? 퀄리티 페이퍼라면 이런 기준과 근거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없이 정체불명의 취재 대상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문바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까지 한꺼번에 조롱하는 것 외에는 전혀 공익성을 발견할 수 없는 글들이 좀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있어서 대북전단 제재를 위한 그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통합당에서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조선비즈 6월 5일 보도에서 제목을 보면 통합당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참담할 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보도들이 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이 별칭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랑 하태경 의원, 김근식 교수가 설전을 벌인 거를 중앙, 조선, 세계일보가 거의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다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얘기하기도 껄끄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중계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입니까? 어떤 거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게 저는 언론의 그런 품위이자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언론은 뭐든지 발생하면 다 인용하면 된다. 그렇게 파생적으로 생산된 다른 문제를 언론에 옮기는 것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게 좀 우리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민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 도대체 뭔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쌀과 북한에 보내려고 하자 주민들이 막아선 것. 를 하고 욕설을 하며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폭행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 한 명은 덩거리가 돼요. 난리지도 않고 그걸 좀 알려주니까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했는 거죠. 그때는 뭐 매일같이 하신 거예요? 매일 그래야 한다고? 또 정부 요구인데 분위기가 뭐 판문점 회담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 굳이 그 싸움 시킬 게 있어요? 그동안 많이 또 한 것도 있고 해서 나는 안 했습니다. 꼭 언론에다 내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 오면 싸우고 연출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지죠. 유명해지고 돈 긁으려고 하는 거죠. 돈 긁으려고 하는 거죠. 김정은이 악마해가지고 욕한다. 그 부인 이설주를 홀딱 뺏겨가지고 네거티브에서 보낸다. 안 먹힙니다 이거. 보긴 보는데 썩어 빠진 부르주아 문화라는 게 이런 거로구만. 사상은 더 멀리 가는 거야. 미사일 도발로 할아버지를 뻘대는 여기 경찰들하고 우리 뭐 이제 언론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가짜 자극적인 거를 진짜로 자꾸 보도한 거예요. 북한을 가는 바람 아닌데 지금 난립니까? 왜 이런 공개적 장소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극주의에 난립니까? 이런 질문이 없은 거예요.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또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관점을 항상 취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가시적으로 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표출이 되었고 이 전단지는 아마 거기에 가장 정점에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어떻든 이런 존재감 과시라는 것은 국익과는 달리 어떻든 그 단체의 이익에 몰두하는 지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뒤 이면에 아마도 이런 후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여러 방법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후원금 때문에 전단지를 보내는 건지 아닌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북한에 뭐 몇 장을 보냈다 뭐 이런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써주면 그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과 보고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 안 날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검증할 수가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조선일보 6월 9일자 사설은 이게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권 인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북전단이 결국 북한의 야만적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 정부 여당은 접경 지역 국민 안전을 핑계로 대지만 결국 북 정권 안정을 위해 우리 군을 동원하려는 것이다라는 독서를 썼는데요. 근데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접경 지역 국민 안전 이유로 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 군경찰이 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를 하자 그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국가의 재정 행위는 적법하다라고 대부분까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인 거는 맞죠. 그런데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가해진 법률로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도 그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남북 평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과연 그 본질적인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요. 바람의 방향이에요. 언제 전단지를 뿌릴 것인가, 우리 쪽에서 언제 뿌릴 것인가, 북한에서 언제 뿌릴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 언론이 선택한 것은요. 바로 북서풍이 부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온 4일이죠. 통일부가 법률 정비 등 개선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접경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는데 정부의 대응이 저자세라면서 일부 언론들이 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5일자 중앙일보 사설을 보죠. 대북 저자세를 넘어서 굴종이라 비판받아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라고 짚었고요.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도 화들짝 놀라 무마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정권의 대북전단 조치에 대해서는 이 언론들이 또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권 시기에 대북전단 이슈 보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수 언론들의 논조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 시 군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고 있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금은 옹호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 대북전단 살포 부적절하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10월에도 전단 살포 문제로 총격전이 펼쳐진 후에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도 보수 언론이 자제하는 쪽으로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남북한 간의 위기가 고조됐을 때 우리 쪽의 안보실장과 북쪽의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긴장 고조하는 행위들을 중단하기로 그때 합의가 있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서 적극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GP에서 북쪽에서 이제 총알이 날아와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었던 최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날아오는 걸 4발인가 날아왔는데 왜 더 많이 세게 대응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질타들이 훨씬 더 커요. 근데 나중에 유엔사에서 보고서를 낸 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 사안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 안에 다 묶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논리적이고 무계획적인 것들을 다 싣고 있는데 이걸 고스란히 받아 쓰면서 이걸 또 언론사가 같이 표현의 자유라고 이런 부분에서 옹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대남 전단이나 대남 확성기는 판문점 선언을 깼다라고 또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잣대가 모든 면에서 이중잣대인 겁니다. 언론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읽는 독법의 맥락을 제공하겠다. 그런 맥락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입수한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인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트럼프와의 회담은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했다거나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 한 라인이 작동을 안 한다고 고백했다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 대통령을 향한 볼턴 전 보좌관의 망언을 그대로 따와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북측에서는 그 뭐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그 회고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보면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이 제안했다라고 회고록에 쓰고 있어요. 이때 사실은 볼턴은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고 백악관에 와서 특사단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서 알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죠. 근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끌려갔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다. 존 볼턴 그 전 보좌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 매파죠. 그래서 어떤 그 외교적 관례에서도 어긋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갖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거나 각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항상 우리가 좀 참조를 한다면은 오히려 한국 외교를 저자세나 한국 외교를 비난하는 소재로 삼기보다는 재평가를 해야 되는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보기에 한국에 대해 섭섭한 게 많았겠죠. 중재자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봤을 텐데 이 회고록에 등장하는 한국의 모습은 중재자 이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은 한국의 역할을 제고해야 돼요. 오히려 더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역량, 외교적 역량이 오히려 상당 부분 잘 발휘됐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 자체는 저자세라는 관점보다는 한편에서는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한 한국이 상당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같이 균형 있게 좀 봐주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이 나온 이후에 북한이 약간 좀 멋쩍어졌겠어요. 얘네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네 하면서 좀 그런 아마도 생각...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꼼꼼히 보지 않을까. 밑줄 그어가면서 보겠죠. 보고 나면 남쪽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걸 했나 보네 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의 조급증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깊이 없는 단어 위주, 가령 뭐 조현병 이런 것들을 따옴표 쳐서 굉장히 강조한다던가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말하자면 선동형 기사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논조가 충돌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대한민국이 너무 혼자 앞서갔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이나 허위를 조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칼럼을 보자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는 거 아니고 같은 왜 텍스트를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느냐. 언론 소비자한테 대단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 회고록 나오고 나서 트럼프랑 볼턴 간의 상호 비방전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6월 20일자 한겨레를 보면은 한반도 긴장 속 트럼프 볼턴은 대북 외교 막장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제목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언론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점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직결된 문제를 놓고 상호 비방과 폭로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기본 관점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런 비평이 잘 없는 것이 아쉽고 슈퍼 매판이 뭐 초강경 대북론자니 원래 이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상호 검증이나 어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을 두고 그것이 100% 사실이란 전제하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때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상황이고 이상한 사대주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다음 날이죠. 김현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네 번째 담화문 관련 보도에서도 언론의 취사 선택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원색적이고 아주 거친 막말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기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엮어서 강대강 대결 구도에 주목을 한 반면에 정작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주목하고 분석한 보도는 정말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아주 예전에 매우 거친 인터넷 방송에서 욕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욕강.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 재현이 됐어요. 6월 19일 중앙일보인데요. 김여정 욕의 5가지 공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어요. 이걸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뭐 미국을 향해서 막 퍼부은 북한 막말의 역사를 정리를 해놓고 그 공식을 또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가령 저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에게 달린 악플을 쫙 집대성해 놓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김여정 제2부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든 로얄 패밀리, 소위 이제 김씨 가게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얄 패밀리고 여성이고 2인자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독설은 어떻든 간에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다만 이 담화 구조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장문인데 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전단지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을 시인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 재건 마련해라, 관계자를 처벌해라. 이 네 가지 문구로 요구 사항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합의를 해놓고서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설 자체에 주목한 것 이상으로 합의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꼼꼼한 하나의 정책적 한번 복귀 이런 과정들을 아마 언론이 했다라면 상당히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2인자이기 때문이다.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의 막말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거 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북의 도놈은 막말,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뭐뭐뭐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또 중량감 있고 비중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독자 감상글을 갖다가 이렇게 따옴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욕을 요 뒤에 숨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6월 15일자 TV조선 보면서 좀 재밌게 봤는데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주방장의 멘트가 충격적이다. 그 주방장의 이름은 오수복입니다로 시작해가지고 13분 동안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떤 멘트가 나왔냐면 앵커가 그러거든요. 주방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게 그런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던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요. 지금 방송통신위 심의에 따라서 불법 유해 사이트로 차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차단한 사이트의 내용을 지금 조선일보가 보여주게 하는 거죠. 실제로 조선일보가 가장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이낙연 당시 총리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팔로우한 거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됐다면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정체가 뭐냐라는 당시 네티즌 반응까지 소개를 했던 그런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정부 비판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같은 경우에 그 13분 동안 소화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냉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구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라 전문 요리사로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알아서 막 하더라선 그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하는 동안 자막은 밑에서 계속 그분이 한 그 옥류관 뭐 이 욕 있잖아요. 그런 비난성 발언들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일상에서도 누군가한테 야 나는 진짜 괜찮은데 누가 너 이렇게 욕하더라. 이게 내가 욕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딱 손 안 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욱 씨가 매일 댓글 읽어주세요. 자, 더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 사망설이 사실 루머로 밝혀진 지 지금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폭파 다음 날이죠. 종편에서 또다시 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북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 이 기사들만 보면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인지 저는 좀 의아해지거든요. 북한이 그냥 한 덩어리로서의 북한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북한 전문가가 다 얘기합니다. 정치 관련 사안이 터지면 정치하다가 경제가 터지면 또 경제 얘기하다가 더군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셔서 하시는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과연 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북한 전문가인 건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답을 그분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사실은 들기도 하죠.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대북 오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북한 경제와 국정 기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몇 번 다녀왔거나 핵심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탈북자, 관계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언론이 검증 없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셨거든요. 제가 정말 좀 의아했던 건 태용호 의원의 발언을 이제 보도해서 제목까지 이렇게 뽑았어요. 물리적 폭파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다음 날 북이 이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가라는 분들의 진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보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좀 없었다. 이것도 아쉽습니다. 예. 네. 자, 진짜 전문가이신 홍민 실장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찔리더라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그 특히 이제 해외에서 나온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국내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빅터 차, 뭐 수미테리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세요. 네, 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CSIS라고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죠. 여기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고 북한 문제에서는 더더욱 강경한 입장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속된 분들이고 특히 이제 저 빅터 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상당 부분 한 3, 4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늘 해와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인용할 때는 또 그런 입장이 아닌 분들과 균형 있게 좀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직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요. 보도 패턴을 보면 지상파 뉴스가 거의 좀 흡사하더라고요. 보면은 폭파 순간 일단 보여주고요. 청와대 반응 싣고 북한군 특이 동향 살펴보고 접경 지역 주민 만나고 개성공단 사장님들 만나보고 이건 하나의 공식 또는 지침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순서를 짤 때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걸 좀 더 부각해 준다든가 그래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고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좀 부각해서 보도하려는 노력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밋밋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홍민 실장님 좀 깰 수 없겠습니까? 이런 패턴? 북한이 뭘 의도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읽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뭔가 맥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데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한 2년 동안에 한 3번의 어떤 골든타임이랄까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부터 해서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한미 억행 교류나 대북 제재라 문제 때문에 사실 남북 관계가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한미 공조가 어때야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언론이 깊게 또 전문가들이 깊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좀 해답을 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그 해 10월 스톡홀름 신무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북한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대미 전략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협상의 문턱 상당히 높이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북미가 좀 더 어려워진다면은 남북 관계가 좀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안전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을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좀 제시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 이제 10월에 그 금강산 관광지구 철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을 때 이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남 전략상에서 모종의 큰 변화가 있구나 감지하고서 남북 관계를 한미 공조의 틀을 조금 더 벗어나서 우회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강구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3번의 기간에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 소위 우리가 이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대책을 잘 내놓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2018년 연말에 북한에 대한 독감약을 지원하기로 하고 타미플루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죠. 근데 타미플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2개월 정도 협상을 해서 타미플루 약을 북한에 지원해도 좋다라고 승낙을 받았는데 문제는 정작 타미플루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타미플루를 싣고 들어가는 트럭도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2019년 봄이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조금
그 머뭇거리는 태도를 취하더라도 이게 우리 국익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남북관계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전쟁 70주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북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핏줄 또 때로는 위협적인 그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언론의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지 좀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이 팩트 사이의 난맥을 읽어서 믿을 만한 정보와 그리고 해석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막 퍼나르고 김여정 그 담화문을 퍼나르는 기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도 좋다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제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문제잖아요. 북한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만의 관점, 즉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만의 관점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굉장히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대남 강경 그 행동을 하겠다라고 예고했다가 이제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어떻든 언론도 지나치게 이걸 또 자극적으로 보류가 언제 깨질까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막 또 재촉을 한다면은 아마 북한도 상당부 이런 그 국내적인 여론을 읽거든요. 우리 언론도 이런 보류 국면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가시방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조금은 긴 호흡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한국 언론 전체에 너무 쉽게 빨리 쓰려고 하는 것들만 있고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용훈 기자님, 홍민 실장님, 최욱 씨, 감사합니다. 오늘 최욱 씨는 먼저 가시죠. 네, 저는 뭐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한 전단지 좀 수호하러 가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KCTV 제주방송의 공성용 회장입니다. 이 사람들 연습해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재롱잔치처럼 나이 30, 40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좀 창피하죠. 좀. 회사 상품인 디지털 TV와 인터넷, 알뜰폰을 팔아야 하는데 총 동원됩니다. 지금 몇 건 했다 너. 한 건도 못했으니까 빨리 해라.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은 영업국 직원의 실적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건당 3만 원 정도로 암흑시장처럼 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번 더 회사 상품을 소개합니다. 반드시 금액도 배우세요. 몰래 회의 때 필기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상호는 칼에는 칼, 주먹에는 주먹, 돈에는 돈으로 갚아야 합니까? 당신의 진급, 급여 인상, 성과급, 원사, 지금 당신의 이익 10배 이상 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의 지분을 보면 공 회장 일가 지분이 90%를 넘습니다. 최근 아들 공대인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가족 경영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딸 공 씨 사무실이 없고 출근해 일하는 것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예배 보는 날 그때 와요. 회장님 가족들 다 오기 때문에. 딸은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자산 1,000억 원이 넘는 KCTV 제주방송은 지난해에만 7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본 오늘의 JPIC은 한 지역 언론사의 문제를 고발한 회장님의 왕국 기획 보도입니다. KBS 제주 중국 문준영 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네. 문준영 기자입니다.
예, 저는 사실 문준영 기자님을 뉴스타파 기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를 통해서 저는 KBS에 가셨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예, 저는 노컷뉴스에 있다가 이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를 거쳐서요. 지금은 KBS 제주 총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을 위해서 특별 찬송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 전 직원이 디지털 TV, 인터넷, 알뜰폰까지 자사 상품 판매에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고 그 증거로 영업 실적표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용들이. 네. 이런 기획 보도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네. 그 대학생 때 KCTV 제주방송에서 인턴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그렇군요.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도국 모 직원이 인터넷 바꿀 생각 없냐 자꾸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네. 뭐 이제 기자 되고 나서도 기자들이 영업을 한다더라. 또 회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달에 미디어 오늘에서 이 관련된 보도가 나온 거죠. 같이 취재한 강인희 기자가 그 KCTV 출신의 기자인데요. 예. 그 KCTV 전현직 직원들이 왜 지역에서는 이 보도를 하지 않느냐, 언론사가 왜 성역이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인희 기자 통해서 전달이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이틀 정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취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예. 사람들은 내 지역이 아니면 그 지역 언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실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서는요, 한마디로 그 지자체를 감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저는 완장을 찬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완장이 중앙언론사에 있는 기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지역 언론사 회장들은 기존에 이 지역 언론사를 갖기 전에 다른 사업을 했어요. 다른 사업을 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그냥 방송사 또는 신문사를 그대로 운영해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는 다르잖아요. 내 직원이니까 당연히 이 기업 상품을 써야 된다라고 강매하는 걸 보면 직원들을 일종의 다단계 회사처럼 좀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 이 말이 정말 좀 기분 나쁘다 못해 굉장히 공포스럽겠다 싶은 게 뭐였냐면 인사급여에 다 반영하겠다.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로 그 자신감 있게 말하거든요. 내부 고발을 하기도 얼마나 위축이 되었을지 말이 방송국이지 다단계 회사의 비윤리적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측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경계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성 여러분이 다 싫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런 일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 정도 약한 동성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성장이 그렇게 싫습니까? 우리 저에게 어떤 창피함을 야기합니까? 외부 예측 한 사람이 외부 예측 1000명보다 무섭습니다. 우리 사업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KBS가 취재 중이라는 소문이 좀 퍼졌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취재를 하는데 KCTV 보도국장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네, 처음에 전화하고 나서는 차 한잔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말을 빙빙 돌리다가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예. 취재하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헛웃음이 나왔고요. 타사 기자한테도 취재하라 말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자사 기자들한테는 평소에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보도 나간 후에 전 KCTV 기자가 현 재직 중인 노동자들한테 쓴 글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기자로서 회사 영업에 동원됐던 자기 경험을 소개하는데 이제 읍면동이 달린다라는 리포트를 제작하면서 근데 취재 후에 주민센터 인터넷을 자기 회사 걸로 바꿔달라고 실제 이 글을 쓴 기자가 얘기를 했었고 대개는 거부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지역 주민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후 여러분은 회사 성장에 감사와 성과를 나누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 관행에 사과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로 노동조합을 결성해라. 적어도 좋은 동료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을 막아줄지 모릅니다라고 썼는데 저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가장 뭉클하게 읽었고 이분의 바람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회장님의 왕국인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노조가 없다라고 전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26년 된 회사고요.
직원들이 300명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주 일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던 거죠. 또 이 공성용 회장이 평소에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많이 했다고들 해요. 예를 들면 노조를 만들면 이제 뭐 회사를 뭐 정리해버리겠다. 목소리를 낼 중간급의 어떤 간부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한테 전화를 했던 보도국장 있잖아요. 지금 혼자서 보도국장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국장이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합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침묵을 해왔다는 거. 내부적인 견제 장치도 없었지만 외부적으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가족 경영 회사고요. 공 회장의 아들 공대인 씨가 KCTV 사장이고 딸은 KCTV 제주방송의 법인 중 하나죠. 케이블웍스의 대표로 현재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 일가의 경영 개입이 사실 뭐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년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요.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 광고주라고 해서 68.4%가 나왔고요. 편집 보도국 간부가 52.7%고요. 그다음이 사주, 사장 46.4%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광고주, 편집국, 보도국의 간부만 더 퍼센트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이 사주와 사장, 특히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그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중앙보다 자본이 부족한 지역 언론사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언론사가 사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주의 권한이 얼마나 언론사 보도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가령 조선일보에서 사주 집안에서 일어난 아주 불미스러운 어떤 자살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선일보에서 그걸 제대로 다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언론 훨씬 더 강압적일 수 있고 그리고 토호 세력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 덮어주면 덮이는 관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나름대로의 카르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의 어떤 이익관계에 굉장히 깊숙이 관계한 사주가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눈앞에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언론사 대주주의 경영 개입, 언론 보도 내용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한 예로 CJB 청주방송이 2015년과 2017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주주인 두진건설이 시공하는 두진 하트리움 아파트 사업을 홍보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기획 보도를 통해서 경쟁 건설사죠. 우미건설을 비판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특히나 그 언론사 인수에 적극적인 업종이 이제 건설사로 보이는데 기자협회부 2019년 조사를 보면 대표적인 지역 신문사 17곳 중 8곳, 지역 방송 11곳 중 5곳의 대주주가 이제 건설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건설사가 언론에 주목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행정청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기 수월하다. 일례로 KBC 광주 방송이 2015년 10월 초에 모기업 호반건설이 주도한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 승인이 안 나니까 열흘 동안 광주광역시 건축 행정을 비판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 통계를 보면 건설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죠.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망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그것을 은폐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언론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함부로 이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도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주 지역에도 오름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들과 이제 기관장들이 모이는 그런 원래 어떤 모임 같은 건데요. 어쨌든 사주들은 어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권력형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건설사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언론사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 오름에 들어가고 싶어서. 오름을 임재환 변호사 제주도 분이잖아요. 뭐 변호사시니까 갈 법도 한데. 아, 저도 안 껴줄 것 같은데. 문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보도 후에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KCTV 사측이 특별 찬송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소통을 하겠다면서 화장실에 익명 건의함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겨우 어떤 해결책이라 내놓는 것도 중고등학교에서 불만 수리 정도에 불과한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는데 거의 말음이 소작인들에게 뭐 약간의 권한을 주겠다라는 식과 뭐가 다른가 정말 해결책조차도 정근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과문의 내용도 보면요.
제목은 대도민 사과문인데 이거 찾으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막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비판의 가장 컸던 부분이 영업 강요잖아요. 이것을 동료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료가 그 감독하면 격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드러난 것은 영업 실적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이용 실적도 고가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회장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게 있죠. 아침에 출근하면 속옷은 KT, SK, LG 옷 입고 KCTV 잠바 갈아입느라 얼마나 번거로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제품 회사에 다니지 못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조롱을 막 해요. 이런 짓을 해놓고 이걸 동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책도 두루뭉술하게 내놨다 싶더라고요. 자, 최근 지역 언론이 경영난으로 광고 같은 부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중앙의 이슈를 받아서 보도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 한 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뉴스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 고성 산불 때도 KBS는 산불 발생 2시간 후인 4일 밤 9시 10분경에 최초 뉴스 보도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 산불 상황에 가장 신속히 대응한 것은 지역 방송인 CJ 헬로였습니다. 예. 방송사 중에서 가장 빨리 특보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의 가치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매우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이 지역에 밀착된 그 지역 주민의 삶과 가까운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 전반에 대한 인식과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저는 보고 전체 언론의 입장에서도 지역 언론의 육성은 필요하다. KBS 같은 곳에서 계속 좋은 지역 언론사나 언론 기사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구타 유발자나 김봉남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일종의 범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은 소외가 되고 심지어 공권력조차도 범죄에 가담을 해서 에이 이거 우리끼리 일이니까 대충 덮고 넘어가지 이런 것들이 펼쳐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외지인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갖고 들어가도 뚫을 수 없는 벽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훨씬 더 그 내부인일 때, 지역사회 언론일 때 또 여러 겹의 어떤 장애물들을 단숨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종의 홍보 창구나 빅마우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어떤 비판력을 통해서 오히려 권력의 카르텔을 부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예, 오늘 제이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이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거예요. 지역에서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호 비평이 존재해야만 언론 신뢰도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더 열심히 취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김원경 대표님 그리고 문준영 기자 고맙습니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